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더 정해져 있는 좋은 길이 있었다면 저희 세대는 정보도 많고 마음만 먹으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좋은 길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 그 미묘한 차이에 운이 더해져 전혀 다른 인생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지표 삼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광고가 하고 싶었는데요. 당시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책들을 읽었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일이 재미있어 보였어요. 분석과 창의력 모두 제가 좋아하는 키워드였죠. 그래서 그때부터 광고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광고를 하려면 문과를 가야 합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국영수 3과목 중에 굳이 뽑아라 하면 수학이 제 효자 과목이었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과와 문과를 결정할 때 무엇을 좋아하는지보다는 수학 성적으로 가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문과를 갈 거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친구들도 자꾸 이과 간다는 거지? 하고 담임선생님도 이과가 더 전망이 있어 보이고 좋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말에 스치듯이 이과가 더 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광고의 목표가 뚜렷했기에 문과를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는 광고 동아리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요. 학기 중이고 방학이고 날밤새며 하다 보니 광고 활동들에 대한 결과는 잘 나왔어도 학점은 최상이 아니었죠. 어차피 좋은 회사 입사에는 뛰어난 학점보다 적극적인 대외활동 경험과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선배들도 학점은 졸업할 때 3.7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문과는 대외활동 수상 경력 등이 더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다만 성대는 1학년 때 성적으로 2학년 전공이 결정되다 보니 2학년이 될 때 1지망으로 썼던 인기 전공 국문학과를 떨어져 당시 인기가 없던 2지망 문헌정보학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국문학과도 문헌정보학과도 다 글쓰기, 책과 관련되어 있기에 광고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정이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없었냐면 서로 이 전공에 왔다는 걸 쉬쉬하다 보니 첫 수업을 갔는데 야 너도? 야 나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발견했어요. 문헌정보학과가 제가 생각했던 도서관학과가 아니었거든요. 딱 제가 전공을 시작한 해부터 학과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열정을 가지고 정보학을 추진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정보학은 처음 듣는 분야였는데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해온 분석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교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University of Washington이랑 교환학생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 여기 학교는 미국에서 정보학으로 탑스쿨이다. 한국 문헌정보학과 중에 이런 기회를 갖는 학교가 아직 없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장학금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해 잘 몰랐어서 유덥이 뭔데 좋은 학교야? 했더니 옆에 친구들도 그런가 봐 하는데 설명하시는 교수님들만 엄청 열정이 넘치시고 학생들은 관심이 크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 건지 잘 와닿지 않았죠. 그리고 아직은 광고에 관심이 많을 때이기도 했고 문헌정보학이 분석이긴 해도 이걸 졸업할 때 제가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때가 2014년인데 데이터 분석가 뭐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매 수업마다 이 교환학생이 얼마나 훌륭한 기회인지 강조하시고 교환학생 다녀오는 학생에게 추가 장학금 400만 원 지원이 확정되었다 하시니 이게 그만큼 엄청난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또 이때 아니면 언제 미국에 가서 공부해보겠어요. 그래서 뒤늦게 토플이랑 이런저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토플 성적이 한 번에 안 나와서 다시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원래 제출을 12월까지 해야 했는데 1월 초인가에 준비가 다 됐어요. 이미 학과 공지에서는 마감을 했지만 교수님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늦게 제출하게 된 이유와 교환학생에 가고 싶은 마음을 자세하게 써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지원자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다들 관심 없는 척하고 뒤에서 준비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진짜 없을 줄이야? 역시 본인이 정말 해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일단 물어보고 시도해보는 게 필요해요. 어차피 메일을 드렸을 때 최악의 상황은 거절인 거잖아요.
미국 교환학생에 와서 보니 이 정보학이 정말 한국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핫한 겁니다. 한국은 문헌정보학과가 문과지만 유럽에서는 인포메틱스라고 해서 공대였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랑 겹치는 수업도 많고 한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이 산업이 한국에서도 앞으로 뜨게 될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고 교수님들의 확신에 찬 이야기들이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게 그래서 어떻게 활용된다는 건지 어떤 직업으로 이어지는 건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니 여전히 문헌정보학과는 1학년 때 학점이 안 좋으면 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겁니다. 같은 전공 학생들도 복수 전공을 해서 다른 전공을 살리려는 걸 보곤 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며 내가 어떤 전공에 온 건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교수님들이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강조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문헌정보학과가 정말 좋은 전공인지 전망이 있는지 하는 질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걸 보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무튼 그땐 이 전공의 미래가 매우 밝다는 걸 교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마냥 교수님들의 자신감을 믿은 학생들이 많지 않았기에 상대적으로 저에게 좋은 기회가 쉽게 왔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즈음에는 또다시 주변 친구들을 보며 복수 전공했던 신문방송학과를 본전공으로 바꿀까 엄청 흔들렸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교수님이랑 저희 학과 교환학생을 담당해 주시던 박사님이랑 얘기도 종종 했고 그 과정에서 용기와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결국 문헌정보학과를 밀고 나아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선택이 너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문헌정보학과는 제가 다닐 때는 상상도 못하게 핫한 전공이 되었으니까요. 아무튼 졸업을 1년 앞두었을 때도 분석을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다시 제가 좋아하는 분석과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광고해야지 싶었어요. 예전부터 회사를 LG로 가고 싶었기 때문에 대학교 4학년 때 하는 LG의 취업 연계형 인턴을 지원했는데요. 졸업 후 LG 광고회사로 가기 좋은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졸업할 때쯤이 되니 한국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라는 단어가 아주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언급이 될까 말까 한 단계였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에서도 정보학을 위주로 공부하고 유럽으로 교환학생까지 다녀온 제가 나름 괜찮은 스펙을 가진 학생이 되었죠. 그래서 원래 기획자로 지원했지만 인사팀에서 제 직무 방향을 바꿔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가 재밌었던 게 분석 때문이었는데 아예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생겨나서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는 직무를 받았고 통신사는 그야말로 데이터의 놀이터이니 광고회사를 지원하지 않고 이 길을 쭉 따라가게 되었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가 오히려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직무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았거든요. 데이터 분석가라고 분석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다른 직무의 업무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러 그렇게 배치하기도 하고 제너럴리스트를 좋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그 덕분에 기획자로 인터뷰를 받지만 데이터 분석가로 배치되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또 취업 이후에도 전혀 다른 분야의 다른 팀 분들이 데이터 분석 업무팀으로 오기도 하죠. 이 부분이 미국과는 정말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전문성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뷰 때도 관련 전문 지식을 정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면 회사 내에서도 전혀 다른 분야의 분이 갑자기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등의 이동은 한국만큼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직무를 두루 경험해보며 회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쭉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면 구성원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전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커리어의 전문성을 높이고 싶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이 중심을 잡고 의견을 피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은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툴들을 활용해 어떻게 적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뽑을지에 대한 공부가 끝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한창 실력을 쌓아야 할 20대 때 데이터 분석과는 거리가 먼 다른 분야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고들고 있는 사람 대비 시장에서의 나의 경쟁력은 높지 않을 거예요. 본인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친구들이 이직을 결심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네요. 회사에서 그 직무로 취업했는데 그거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뭐가 어렵다는 거지? 할 수도 있는데 눈치도 많이 보고 상황도 많이 살피고 튀는 것도 싫어하는 저한테는 그런 어필을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해 상사분들이 제가 했으면 하는 업무도 있는데 저는 계속 분석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이 회사와의 방향성과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가만히 있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원치 않는 일만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한 결과는 결국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내 인생을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에요. 그렇다고 당연히 뭔가를 어긋나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팀장님과 면담 때도 제가 하고 싶은 걸 물어보면 분석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분석과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젝트를 알게 되면 참여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분석하고 싶다라는 제 얘기가 상사분들께 더 잘 기억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관련 기회가 왔을 때 저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기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네요. 그 덕분에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외부 교육도 여러 번 받으며 배우고 직접 모델링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결국 미래의 이 분야에서의 제 위치를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하기에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네요. 제가 제일 피하려고 했던 게 회사 내부에서가 아닌 전체 시장에서 절 보았을 때 경쟁력 없이 연차만 쌓인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런저런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라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새롭게 뜨는 분야이다 보니 주니어로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또 학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한계도 보였고요. 그리고 제 학부가 어쨌든 문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정관념을 가지고 저에 대해 판단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죠. 그래서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때 와보니 미국에서는 이 분야가 꽤 오래전부터 핫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아직 어릴 때 이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전공을 통해 테크가 약하지 않다는 인상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실 유펜 데이터 사이언스와 조지아대 컴퓨터 사이언스 사이에서 큰 고민이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이 더 맞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냥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한 것이 아닌 이미 문헌정보학과와 데이터 분석가라는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했을 때 그에 더해 테크가 강하다는 인상까지 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제 여러 생각과 의견을 여기에서 다 풀기에는 많이 조심스럽네요. 아무튼 미국 탑스쿨 컴퓨터 사이언스 석사는 제가 느낀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문과 출신인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그런데 학부 때부터 저를 지켜봐 주신 교수님이 너가 가서 1등은 어렵다고 해도 상위 10%에는 무조건 들 거야. 우리 성대 문정과 출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절대 걱정하지 마. 다 할 수 있어. 하시며 자신감 있게 응원해 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저렇게 확신을 가지시는 거지 싶으면서도 그 덕분에 엄청 불안했지만 그래 뭐 한번 해보지 하는 용기도 받았습니다. 어쨌든 제 목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고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인턴도 최종 취업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석사를 하면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선택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었어요. 인턴 때 보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들은 대부분 데이터 사이언스나 그 비슷한 전공 출신이더라고요. 게다가 같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친구들 중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관심 있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무리 지원해도 연락도 안 오더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불안했죠. 사실 테크가 강하지 않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건 또 제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거든요. 게다가 시장이 어려우니 다른 엔지니어 직무에도 지원해야 하나 흔들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인턴 때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인턴은 400여 명이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인턴은 20여 명이었으니 미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어야 할까 고민이 많았죠.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그냥 프로그래밍이 아닌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계속 밀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CS 전공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밀고 나아가다 보니 결국 테크가 강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들의 눈에 띄어 인턴도 풀타임도 제가 추구하던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네요. 팀 내에서도 CS 출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제 멘토로 배치해 주셨죠. 지금 돌아보면 그때 광고 활동에 집중해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과정에 대한 기초를 쌓은 것, 국문학과를 가지 않고 어쩌다 보니 문헌정보학과로 온 것, 이후 문헌정보학에 대해 확신을 가진 것,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로 한 것, 편안했던 직장을 떠나 다시 한번 도전해본 것,
컴퓨터 사이언스를 선택한 것 모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자꾸 이런 기회가 오거나 그런 방향으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어지니 이게 내가 가야 할 방향인가 싶기도 했네요. 아무튼 제 10대와 20대는 분석을 하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길라잡이가 되어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꽤 다이나믹한 여정들로 절 이끌었는데요. 걱정과 불안이 뒤섞여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걸 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에 더해 주변 분들이 건네주는 긍정적인 응원 덕분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언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열정이 저를 이끌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열정이 비교적 최근 단어라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일 때는 그 분야에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단순히 무언가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말 이 분야에 본인이 열정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자기소개 글에서도 이 단어를 자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때론 난 이 분야에 남들처럼 열정이 없는 것 같아 하고 본인이 정말 이 분야를 해도 되는지 의문을 품게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한 열정 그 자체가 그 분야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매일 아침을 난 지금 하는 내 일에 열정이 넘쳐 하면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정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열정이 주변 분위기나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냥 답답하고 안 될 것만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덜 좌절하고 결국 길을 찾아내게 하는 용기와 적극성도 열정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열정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열정이 있냐 없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각자에게 길라잡이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볍게는 미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상황을 바꾸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수시로 바뀔 수도 있죠. 다만 그 길라잡이가 외부의 다양한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될 수 있는 무언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있을지라도 미래에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학부 때 교수님들이 이 전공을 기반으로 미국 박사까지 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직업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교환학생을 담당했던 박사님도 저한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이 전공을 기반으로 한 거고 엄청 핫하고 돈도 엄청 많이 번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미국 박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래서 뭔데 하면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갈 길은 아니구나 하고 와닿지 않아서 잊어버렸어요.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하고 공부하면서 이 분야를 제대로 더 알게 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져 찾다 보니 그제서야 그때 학부 때 교수님이랑 박사님이 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돌고 돌아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학부 때는 제가 상상도 못한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었다니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럼 여러분도 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